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외에서는 BTS 모교로 유명한 한류 선도 대학이고, 전국에 사이버대, 한국은 사이버대가 22개가 있는데요. 전국 사이버대 브랜드 평판 10개월 연속 1위 대학,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브레인 에듀케이션, 뇌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기반으로 뇌교육을 통한 실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대표학과, 뇌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이고요. 어, 기본 이력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에는 유일한 뇌 잡지가 있습니다. 브레인 잡지 편집장인데요. 올해가 20년째, 올해가 20주년이고요. 초대부터 했으니까 20년째 편집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또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작년에 법인화가 되었는데요. 그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 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서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한국내과학연구원에 12년 정도 있었고요. 원래 그 본 전공은 학부 때는 기계공학, 로봇 태권브이 만들고 싶었던 공학도였고, 한 6개월 기계 공부하니까 기계가 맞질 않아서 방향과 전공의 변화를 갖고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키스트에서 했는데 석사 때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뭐 이런 쪽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거를 계속하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던 인공지능 빙하기였고,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세상이 바뀐 인공지능이 출현한, 저도 굉장히 그 체감을 많이 하고 있. 그러다가 이제 뇌 활용 분야로 이제 왔는데요. 그 측면에서 오늘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뇌교육이 뭐냐라고 물으면 뇌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인류과학의 정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뇌과학입니다. 뇌공학은 인간의 편리한 기술을 만드는 것. 공학이죠. 엔지니어링. 뇌의학은 치료하는 거죠. 그럼 뇌교육은 뭐냐? 변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재. 지금 인공지능으로 보면 바로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이 되는 거고요. 외적 역량으로 보면 인간의 내적 역량,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뇌교육은 인간 내적 역량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외적 역량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강에 가면 외부 감각, 이건 오감을 얘기합니다. 20세기에 저희가 배웠던 게 오감이 감각의 전부라고 배웠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인체 내부 감각에 주목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로봇도 이것을 대체한다는 건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은 평소에는 이제 뇌교육 관련한 강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 건데요.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 인공지능, 자연지능, 외적 역량, 내적 역량, 외부 감각, 내부 감각, 이 순서대로 오늘, 그다음에 내일, 금요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 드린 이런 연관 분야에서 있어 왔고요. 이런 방송에서도 주로 그 뇌과학과 의학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점에 뇌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뇌에 대한 치료 의학을 안다고 사람이 치료 영역에 국한되는 거죠. 변화를 하려면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결국은 활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에 혹시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그런 왜 그렇게 뇌를 의학적인 치료나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어떤 위치, 어떤 사고의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뇌를 써왔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하는 모든 행동과 어떤 사고의 습관은 그 이전에 나의 활동의 뇌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나의 뇌 신경망의 패턴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1년,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는 지금 내가 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뇌에 대한 이해,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뇌 활용의 원리와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안다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작심삼일이란 단어도 있죠. 뭐 이제 신년이 될 텐데요. 새해만큼 작심삼일이 유명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나 과학적인 단어입니다.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니까요. 마음 먹는 대로 됐다면 세상에 모두 성공한 사람만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있는 대학과 대학원인데요. 한국은 뇌과학 분야에서는 10위권 정도 됩니다. 뭐 한국의 국력 수준이와 비슷하고요. 하지만 뇌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이라는 학문 체계에서 학석 박사를 세계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학부과정, 사이버 대학,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내교학 학과장으로 있고요. 여기 석박사,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또 진학을 많이 하시고, 오늘 보니까 대학원생분들도 좀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대학원에서는 내교육 그 원론이라는 공통 필수 과목을 맡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 활용 분야에서는 학석 박사의 학위 체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활용 분야에서는 세계 어떤 선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특강도 저는 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은 5년 전에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알파고가 터지고 나서 내교육학과에서 AI 융합학과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저희가 그 본교는 천안인데 서울학습관이 압구정에 있는데요. 이 압구정 아카데미라는 거를 무료 강좌로 많이 하는데 오늘 또 뭐 압구정 아카데미 쌤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가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이었습니다. 아주 관심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다시 이제 5년이 흘러서 진짜 인공지능 시대가 와버렸어요. 알파고 시절에는 체감이 별로 안 됐거든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이 홍보 포스터 제가 1분 만에 만든 네, 이 그 겨울방학 특강 포스터 있죠? 1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이제는 뭐 어디 디자인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런 겨울 특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도 1분이면 만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글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린 걸 바로 포스터로 현실화하고 SNS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불과 1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하면 뭐 엄청난 속도가 되었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범위와 영역이 다르겠죠. 그리고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에 대한 질문이 따르겠죠. 특히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 제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서울교대, 서울 지역에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서울교대 연례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기조 강연자로 좀 초청을 받아서 그 지금 교사 양성하는 대학이 가장 고민이죠. 네, 그래서 내교육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는데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도 학부모도.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서막,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넘길 것이냐. 이 주제는 휴먼 디시전 메이킹. 이게 이제 프랑스의 네텍스플로 연구소라고
알파고가 2015년인가요? 터지고 나서 유네스코가 국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면 과연 인간의 의사결정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네, 이게 벌써 2018년 연구니까 벌써 한 7년이 흘렀죠. 여러분은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점차 오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독자적 의사결정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진짜 나의 선택인가요? TV를 보다가 홈쇼핑 채널을 맞닥뜨려서 한 5분 정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나를 본 적 없으신가요? 그때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주문을 했다면 내가 한 건가요? TV에서 들어온 정보가 나의 뇌 속의 전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진짜 나의 주체적 의식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얼마나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의 외주화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감정의 외주화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네. 생각, 감정. 네. 어떤 걸 사고하고 어떤 걸 느끼는 감정조차도 바깥에다가, 네. 다 넘기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런 시대가 곧 오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오늘 지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1세기 전에, 불과 100년 전입니다. 라듐이라는 그 원소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자력과 연관된 아주 핵심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마리 퀴리 부인이 이거를 그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노벨 화학상 수상 기념 연설에서 이 얘기를 한 유명한 문장입니다. 라듐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물질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것이 과연 자연의 비밀을 캐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비밀을 아는 지금 인류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인공지능의 유용성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류가 그것을 다룰 만큼 성숙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인류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내교육을 공부하는 분들께는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의 구도를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전 세계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간의 의식에 집중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르게 하는 네, 인간을 위한 AI 이쪽 분야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걸 어느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질문이죠. 모두가 기술에만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거를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럼 인공지능의 이게 가치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셋의 가치 정렬을 어, 공익을 위해서, 네, 공생을 위해서 설계가 된다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답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2006년 3월 인류 달 착륙에 비견한다는 알파고 사건이 이벤트가 지구상의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달 착륙을 한국이 처음 하진 못했으나 인공지능의 서막을 연 이벤트는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 그게 바둑이었다는 것. 한중일 바둑의 3국 중에서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네, 이 알파고를 상대했고 현재까지도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네, 한편을 이겼죠. 그 이후에 알파고는 바둑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알파고 제로 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은퇴 선언했습니다. 이제 바둑을 기반으로 모든 영역들에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인지적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인간을 넘어선 것처럼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죠. 이미지를 만드는 거, 영상을 만드는 거, 뭐 모든 네, 텍스처, 언어로 대변될 수 있는 모든 영역. 과연 그 모든 영역을 제외한 건 뭘까? 이 게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이 만든 벽돌 깨기 게임인데요. 컴퓨터에게 벽돌 깨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밑에 마우스를 막 움직여서 공을 위로 튀겨서 네, 벽돌을 빨리 깨는 게임인데 이 컴퓨터에게 이 게임의 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단지 그냥 벽돌을 많이 깨는 목표만, 점수만 준 거죠. 이 게임 예전에 어릴 때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정도 수준이면 뭐 조금 못하는 사람이죠. 컴퓨터는 이런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느리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이제 게임의 규칙을 찾고 2시간 자체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120분. 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이 정도면 뭐 상급자 수준 아닌가요? 네, 아,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아차리겠죠? 자, 벽돌 깨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코너를 공략해서 벽돌을 아예 위로 올리는 거예요, 공을. 4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4시간이 흐른 딥러닝. 공을 어디로 보내죠? 네, 왼쪽으로만 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이 벽돌 깨기 게임을 마스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기반이 되었던 딥러닝의 핵심은 답이 없는 환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의 출현입니다. 네, 인간이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2012년 알파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제 구글이 계속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한 시점인데요. 딥러닝이란 건 심화학습입니다. 인간의 여러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링을 한 건데, 여러분 유튜브가 어느 기업 건가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 건가요? 네, 갤럭시 쓰신다면 전 세계 아이폰을 제외한 70%가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데이터 사진 찍고 하는 게 다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구글은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분석하면. 자, 유튜브도 구글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 유튜브에 있는 1,000만 개의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해 내라는 목표를 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진을 보면 사람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죠. 컴퓨터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컴퓨터가 자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픽셀로 다 쪼개가지고 거기에 색상과 형태를 구분하고 이런 쉐입을 보고 뭐 컬러의 정도를 보고 기존의 사람과 고양이의 뭔가 비교 분석을 하고 특성을 추출하고 이런 지난한 작업들을 해서 컴퓨터 스스로 이거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고양이구나를 구분을 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사람이라는 어떤 이 정보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예, 그냥 정보를 추출해서 특성을 추출해서 스스로 비교를 해야 돼. 이게 1박 2일이 걸렸어.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었죠. 왜냐? 미리 사진과 컴퓨터와 아니 사람과 고양이 사진을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구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비교를 해서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년이 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4년.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갤럭시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지금처럼 찍어요. 찍으면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니까 구글 서버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왼쪽에 맨 위에 보면 그 오토바이 타는 사진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구글의 AI 엔진이 이거를 사진을 캐치를 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person riding a motorcycle on brick road. 거친 벌판을 거친 길들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
나는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AI 컴퓨터가 사진을 해석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문장은 AI가 만들어낸 거. 네. Two dog play in the grass. 잔디밭에 뛰어노는 두 마리. 이거는 세 마리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들을 다 컴퓨터가 분석을 하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디를 방문하고 하는 모든 정보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11년 전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지금은 영상도 분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너무나 유명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작년에 AI 공학자인데 엉뚱하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 제프리 힌튼 교수는 본인이 개발했던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었던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2006년 이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표를 하고 오늘날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든 그래픽 카드를 인공지능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된 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 회사가 인수가 됩니다. 예, 제프리 힌튼 교수도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AI는 기후 변화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AI 아시죠? 챗 GPT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는데, 오픈 AI의 이제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오픈 AI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브레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막 이런 엄청난 복잡한 걸 이렇게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사진을 실제 찍고 하면 왼쪽으로 보입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들어보셨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운동하면 근육이 막 커지듯이 뇌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작용들, 몸을 운동을 하고 뭐 독서를 하고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이 신경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러프하게는 1000억 개의 뇌세포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보통 860억 개 얘기를 주로 합니다. 뭐 여하튼 심플하게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냅스라는 걸로 뭐 100조 개 이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주 신기한 건 우리가 하면 공부하신 분들 많죠? 신경세포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죠? 안에 핵이 있고 이제 수상돌기라고 옆에 있는 인접한 뇌세포에서 신호를 전달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신호를 받으면 나가는 건 하나입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라고 하는데 인접한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입력받는 수상돌기는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X는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받고 뭔가의 선이 넘어가면 조건이 갖춰지면 아웃풋이 나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수초화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 뿌리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광 케이블이 됩니다. 그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실제 신경세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들어오는 건 우리가 y 이꼴 fx라고 하잖아요. x가 인풋, y를 우리가 기본 함수로 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많으니까 x1, x2 이제 무한에서 xn까지 해서 x1부터 n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았다가 출력을 하고 시냅스로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을 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웨이트, 가중치,
요즘 인공지능에서는 파라메타라고 쓰는데요. 이걸 어쨌든 W, weight 1, weight 2, 이게 W1, W2.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는 X1 곱하기 W1 해서 시그모이드 전체 합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함수로 계산을 하면 Y 이꼴 네, FX라는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왜? 구조가 똑같으니까. 네, 인간은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천억 개의 초병렬 처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이 반세기 전입니다. 네, 하지만 모델링을 했다고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세포체를 노드로, 점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오는 건 인풋, 나가는 건 아웃풋, 그다음에 시냅스는 가중치. 이렇게 해가지고 반세기 전부터 이 연구가 있었는데 컴퓨터의 발전이 먼저였습니다. 왜냐? 컴퓨터는 논리 구조로 0과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이 훨씬 쉬웠고 인간의 뇌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인간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니 더 깊은 영역에서의 생물학적인 정보 처리 방식은 잘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과학이 그만큼 발달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컴퓨터 시대가 먼저 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의 핵심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뇌 정보 처리 방식에서. 자,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뇌 정보 처리 방식 결과물을 복사한 거예요. 모델링한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몸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은데, 네, 지금 인공지능은 뭐죠? 결과적인 이 영역만 복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완전하지 않죠. 자, 그런데 로봇이 이제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체를 해 가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다. 이것은 이제 3강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뇌에 대해서 좀 정리만 하면 인간은 동물처럼 유전자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강아지, 고양이들은 태어날 때 쫄래쫄래 빨리빨리 다니죠. 성인만큼 뇌 기능을 쓰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태어날 때 이미 성인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을 갖고 태어나는 반면 인간은 태어나서 무려 15년에서 20여 년까지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기제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건 유전자의 산물이 아닙니다.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죠. 한때 게놈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뭐 다 해결될 거라고 봤어요. 뭐 천만의 말씀이죠. 유전자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조각되는 것이고 경험이 뇌 활성을 바꾸고 그 변화가 유전자 발현 양상까지 바뀝니다. 똑같은 쌍둥이라도 유전자가 동일하더라도 99.99%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의 기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요. 어떤 부모 아래에서, 어떤 환경 아래에서, 어떤 경험의 상호작용에서 아이가 유아기를 보내고, 네, 청소년기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 발달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과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고요. 자, 그럼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접점을 한번 보죠. 그리고 인간의 환경 변화가 어떤지. 왜냐?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20세기 컴퓨터를 만들었듯이 수렵 사회가 있었죠.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30만 년 정도 되는데요. 지구 역사 46억 년의 맨 끄트머리에 출현을 했고 수립 시대가 거의 뭐 90%였고요. 벼농사가 뭐 한 10만 년이라고 농사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문명의 시대는 한 10,000년 정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반만 년 역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이제 농사까지 하면 한 10,000년 정도가 기본적인 기초 문명부터 다 따지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수렵 사회가 99%, 네, 그리고 농경 사회 정착을 했던 시대. 요렇게 그리고 산업혁명.
네, 2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뇌의 구조와 기능은 그대로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뇌의 구조 기능은 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인간 뇌가 창조한 바깥의 현실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뇌 안쪽은 안 바뀌었는데 똑같이 바뀌었어요. 미스매치가 생기겠죠. 이 변화의 두 가지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깥의 변화인데요. 이 컴퓨터는 1960년대에 출현을 했고요. 이게 대형 컴퓨터입니다. PC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연결된 게 인터넷, 가상의 세계고요. 이동하면서 나왔던 스마트폰, 네,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AI가 이제 출현을 했어요. 2010년대부터.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 인간의 뇌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뇌 바깥에서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으로 규정하면, 정보화 시대, 정보 처리 기관이 뇌와의 상호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뇌 바깥에서 뇌로 입력되고 있는 환경의 수련이죠. 네, 여기에서 뇌로 보면 가장 변화한 건 정보 더미가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된 것. 여러분들 서극 보시면 인공빛이 없잖아요. 네, 인공빛이 출현한 건 불과 2, 300년입니다. 산업혁명이 18세기니까요. 전기혁명이 그 다음이잖아요. 기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전기혁명이기 때문에 지구촌이 인공빛을 밝힌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뇌는 자연빛에 99.9% 익숙해져 있는데 인공빛이 출현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불면의 문제부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십니까? 네, 빛의 세상이 여러분의 저와 뇌를 불균형 있게 만듭니다. 자, 바깥은 인공빛이 생긴 거고요. 안쪽은 뭐가 생겼죠? 안쪽이 더 위험합니다. 안쪽은 뭐가 감소했냐? 움직임이 감소했어요. 농경사회, 수렵사회 비교해 보십시오.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이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건 모션입니다. 신체 활동. 여기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치매 예방을 하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독서입니까? 운동입니까? 네, 당연히 신체 활동의 증진이죠. 네, 독서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네, 인간의 뇌의 특별함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인간은 동물이에요. 움직일 동자. 움직임의 감소는 인간 뇌와 몸의 모든 기능의 감소로 일어납니다. 요즘 아이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토피도 많고 뭐 ADHD도 많고 뭐 자폐 스펙트럼부터 해서 진경 발달 장애 그룹이 한 10배는 뛰었는데요. 30년 전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인간의 뇌의 근본적인 기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지금 이제 추위가 오고 있는데요. 난방을 펄펄 떼면 그 아이들이 뇌가 어떻게 느낄까요? 겨울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바깥이 추운데 내가 사는 공간은 엄청나게 난방이 잘 돼 있어요. 뇌가 교란이 일어나겠죠. 여름이 되면 좀 더워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에어컨을 팡팡 틀면 땀 흘리겠습니까, 아이들이? 추울 때 춥게 살고 더울 때 조금 덥게 살고 조금 계단 내리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 너무나 주어지는 세상. 이게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브레인 랏이란 뇌썩음이란 단어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 근본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주는 경각심을 이해 못하면 우리 지금 아이들은 더 많은 신경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한 반에 들어가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20명 중에 한 5명이 신경 발달 그룹입니다. 발달 장애 그룹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자, 이런 친구들도 이제 막 속속 출연하고 있죠. 스크린과 정보 교류를 하는 인류 첫 세대의 출연,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주면 웃고 뺏으면 우는 아이들. 얼마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가장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주안점이 뭐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비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익숙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더 낯선 인류 첫 세대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70%가 비인간, 디지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30%가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뇌는 교란이 일어나겠죠. 비인간, 디지털이 불평불만 하나요?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상호작용은 네, 감정의 출렁임이 일어나죠. 낯선 환경이죠, 아이들한테는. 또 흙을 밟지 않죠. 다 차에 태워서 다 모시고 다니는, 네, 감기 한번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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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OECD 국가가 유아 교육은 놀이 중심으로 하라고 냈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신체 놀이 기반으로 하는 유치원이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구 놀이를 해요. 신체 놀이를 하라고 했는데. 네, 몸뚱아리를 갖고 움직이면서 몸과 뇌와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칠까 봐. 다치면 뭐 요즘에 소송도 걸고 그렇게 하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그런 시대. 그래서 또 어떤 게 많이 커지느냐? 중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 중독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간의 중독은 다 있잖아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그거를 할 때 의식이 관여하지 않죠. just doing 그냥 하잖아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는 것은 뇌의 신경망이 셋업이 된 겁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 신경 엄청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젓가락을 배울 때는 그게 훈련입니다. 두뇌 훈련. 브레인 트레이닝이에요. 왜 엄청난 집중을 하니까. 근데 이게 한 1000번, 1000번 반복되고 젓가락을 어느 순간 잡는 순간부터는 뇌에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의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은 사실 습관인데 습관이란 건 뇌의 신경망의 패턴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죠. 네, 여기에서는 중독의 본질은 뭐냐?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 그냥 하는데 그것이 도파민이 분출되고 쾌감 중추가 작동하고 하는 쪽으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뭐 책도 나왔어요. 도파민은 넘쳐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습니다. 네, 넘치면은 이제 심하면 조금 넘치면 활력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고요. 도파민이 조금 부족하면 약간 이제 그 내면 성향이에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무기력이 됩니다. 그게 또 우울로 가죠. 도파민은 이 베이스라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국가대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일상의 변화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도파민은 지나치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적지 않게, 넘치지 않게, 베이스 그 경계를 관리하는 거고, 세로토닌은 조금 충만하게 관리하는 거. 근데 세로토닌이 기본 여러분의 뇌와 몸에서 부족해요. 신기한 건 주목할 건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나온다는 사실. 공부는 이제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약간 우울하신가요? 아랫배를 두드리세요. 조금 걸으세요. 달리세요. 네, 그렇게만 해도 햇빛을 쬐세요. 햇빛을 쬐지 않고 세로토닌을 발생한다? 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 얘기죠. 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려면 햇빛을 쬐야 됩니다. 세로토닌 발생의 기본 조건, 햇빛을 쬐고 움직이고 장을 좀 자극하고 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요 정도만 해도 이거 기본 아닙니까? 아침에 안 먹지 않고 한식 먹고요. 햇빛점에서 산책하고요. 조금 수다 떨고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나중에 멜라토닌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죠.
네,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사이클입니다. 네, 이런 뭐 뇌와 몸의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죠.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범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얘기 드렸죠. 바깥의 세상은 인공빛이 됐다는 거, 안쪽은 움직임이 줄었다는 거. 그럼 두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인공빛의 접촉을 조금 낮추고 움직임을 조금 높이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2011년에 팝콘 브레인,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는데요. 4년이 지난 시점에 인간의 뇌가 팝콘을 튀기듯이 막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거에만 반응한다. 이렇게 경고를 냈고요. 2024년, 13년이 흘러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아까 얘기한 브레인 락, 밑에 스마트폰 보이시죠? 그래서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시대. 화장실 갈 때 가져가십니까?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네, 스마트폰 보시죠. 잠이 들 때 보시죠. 교통 이렇게 이동할 때 또 보시죠. 네,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가 왜냐 그렇게 계속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의식의 방향이 몸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밖으로 향하는 뇌의 습관이 생깁니다. 예, 진짜 집중은 안으로 하는 건데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나의 의식의 패턴이. 그러면은 의식이 밖으로만 향하는 스크린으로만 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국가들도 나왔습니다. 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덴마크가 이게 10월 25일자 뉴스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자국의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겠다.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최초였는데 저 지구 반대편 호주는 이미 작년에 만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거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일부 사용 제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공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그 어린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 가져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앞에서 뻔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멈춰야 되나 안 멈춰야 되나요? 네, 용돈 금지, 용돈 축소, 뭐 이런 거 해야죠. 외출 금지. 미국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조카나 뭐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가 밥상 머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어떤 룰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런 그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상정하는 국가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은 어떻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어떻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왜 이게 문제냐? 인공지능에 대비하면 이제 우리가 자연지능이죠. 인간의 뇌는 자연지능의 본산입니다. 그럼 뇌의 본질은 뭐냐? 코디네이터예요. 조절자입니다. 모든 것을 조절해서 그 조절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절의 핵심은 생명체가 갖는 항상성이 기본인데요.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 발현되는 게 정신입니다. 정신, 몸과 마음의 상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해야죠. 정신 차려라. 몸과 마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너 조절을 해야 돼. 네. 점심 먹고 나서 졸음이 뻥뻥 오는데 내가 지금 졸음이 온다는 상태를 못 알아차리고 공부를 한다고 끄적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 네, 정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런 나의 뇌 상태를 모르니까 네, 그냥 끄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뇌에서. 이 뇌 신호는 어디서 올까요? 몸에서. 예,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뇌 신호가 오지 않죠. 여러분 몸 상태 안 좋으면 염증이 일어날 때까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 상태가 아주 괜찮으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몸이 평상시 좋을 때보다 뭔가 조금 안 좋아져. 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집중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사람, 못 알아차리는 아이들. 뭐, 학습은 학습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30분을 집중하는 아이, 3시간을 집중하는 아이.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메타인지, 네. 뭐 이렇게 요즘에 뭐죠? 이렇게 태블릿으로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던데 허상 같은 얘기죠. 메타인지 상위인지 능력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 균형이 맞춰지고 나서 반복적인 행동 습관의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메타인지 기능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론이나 무슨 이렇게 기기를 활용해서 된다는 건 뇌를 이해하다 보면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다. 환상 같은 겁니다. 자기 주도성 학원 보내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아이들이 잘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인 거 부모님도 잘 아시죠? 어린 시절을 겪었으니까. 이 자기 주도란 건 가장 상위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뇌의 본질이 코디네이터의 기능이 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낸 게 대한민국의 극과 극의 현실입니다. 왼쪽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피사라고 하는 주로 건데요. 수직축은 스코어예요. 학업 성취도.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업 성취도. 수평축은 행복도입니다. 예, 우리로 보면 인간의 뇌로 보면 대뇌 변형계, 감정 중추의 그 적절성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 지수가 낮고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 결과가 오른쪽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20년째입니다. 네, 뇌로 보면 균형이 깨어진 거죠. 유치원 때 6세까지 신체 정서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세가 되면 자기 몸을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3세, 4세, 5세는 충분한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흙을 밟지도 않거니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3, 4세부터 엄청난 인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세가 되면 3, 400g인 뇌가 1kg가 되는데요. 한 90%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이 끝나요. 1차 셋업. 1차 셋업이 끝나는 6세가 되었음에도 신체 정서 인지의 불균형 상태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는 더 많은 세계 최고의 학습 국가 아닙니까? 더 불균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자살률이 커지는 겁니다. 뭐 그 학교 폭력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거가 이제 트리거는 형성할 수 있으나, 기본 베이스를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네, 기본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더 오면요, 한국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가장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내교육학과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 또 졸업생 분들이 배우고 계신 분들, 또 배웠던 분들, 오늘 또 이런 관심이 있어 들어온 분들은 좀 오늘의 이 첫 강의인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주는 이 메시지, 이거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인류 첫 세대의 출현. 이제 교사나 부모가 어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의 고유 역량의 회복과 개발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그 지금 학장님하고도 좀 교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뇌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하면 뇌 공부를 시킵니다. 왜 시킬까요? 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계의 리더가 될 거니까. 너희들이 부모가 되고 너희들이 교육계에 진출할 거니까 뇌를 모르고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출산할 때 내 공부해야 됩니다. 네, 돈을 그냥 주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지원금을 그냥 준다? 네, 결국은 그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한데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 역량을 조금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뭐가 있을까? 부터 보면요. 모션 컨트롤, 네, 움직임의 조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움직임이 뭐가 인간의 고유 역량이야? 고유 역량입니다. 우리는 애니멀, 동물이니까요.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로봇이 왜 아직 인간의 움직임을 못 따라잡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고유 역량의 기반이니까요. 인간의 로봇의 손이 사지의 말단을 조절하는 거 인간만큼 하는데 아직은 10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 만드는데 반세기가 걸렸어요. 네, 우리 케이팝 아이돌 춤추는 거 보십시오. 로봇이 아직 그 정도 출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차이가 별거 아니게 보이시겠지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움직임의 조절. 파저티브 마인드,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편향성을 갖습니다. 이건 생물종의 진화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긍정 마인드셋이 중요한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네, 긍정 심리학도 심리학의 끝에서 나왔죠. 네, 긍정 심리는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사의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전적인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집안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환경을 길러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전이 돼요. 이미지네이션, 상상. 요즘 아이들 상상하지 않죠? 앞으로 이 상상 훈련은, 심상 훈련은 아주 중요한 메서드가 될 겁니다. 상상하지 않는 아이들. 네, 뭔가를 꿈을 꾸지 않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1년 전에 내가 어떤 강아지였어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때 이것을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3년에 나는 어떤 고양이가 될 거야.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는 현재의 시간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 휴먼 브레인만 꿈을 꿀 수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고유 역량으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찰, 네, 인사이트, 창의성, 휴머니즘 이런 것들 아직 인간의 고유 기제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회복하고 키우는 것이 네,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겁니다. 내 교육은 이 교육에 집중을, 이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성취를 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인공지능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가치, 어떤 신념을 세웠겠죠. 이것을 하고 싶다. 이거 정말 내가 이루고 싶다. 그 간절함, 그 목표를 향한 신념, 이런 것들을 세우면 나도 모르게 어떤 기존에 없었던 창조성이 발현되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나를 바꿨죠. 더 크게는 내 주변을 바꿨죠. 네,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밸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99%가 부정이라도 단 1%의 긍정을 선택하는 그 의사결정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뇌의 잠재성인데 이 뇌를 활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얘기했던 이 신경 가소성이 20세기 뇌과학의 아주 훌륭한 성과인데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 가면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용궁사라는 바다에 있는 절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 절의 입구에 있는 겁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너가 받고 있는 걸 봐라. 이 뇌 패턴이에요. 신경망.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봐라. 결국은 지금 내가 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경망이 바뀔 거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몸, 마음, 총괄하는 뇌, 피지컬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중요한 건 이제 인공지능의 그 바탕에는 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뇌는 진짜 자연지능 그 자체인데, 네, 뇌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이제 뇌교육학과는 이 뇌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 훈련 체계를 그 습득하는 대학인데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제일 처음 얘기 드렸죠. 뇌과학은 늦었으나 뇌교육의 학문화는 시작이다. 처음이다. 그리고 한국 교육부가 2009년에 두뇌 훈련 분야에서는 최초의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체계화해 놨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이 인간의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취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가지 뇌교육의 역학에서는 학에서는 주로 어떤 어프로치로 배우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잠재성이죠. 네, 뇌 공부하면 잠재성 개발하고 싶잖아요. 딱딱한 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영역만 공부하고요. 인간 역량 개발, 이게 뇌 교육의 첫 번째 그 파트입니다. 누구나 뇌를 갖고 있는데 뇌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에서도 자기 개발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 뇌교육 전공에서는 신체적 자신감, 감정 조절 향상, 의식의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 전문 지식과 체계적 훈련을 받는 순서입니다. 지덕체라고 하는 서구 교육 모델은 종말을 했고요. 채덕지에 대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필수 공부가 생물종의 어떤 발달 체계에 대한 기본 공부는 합니다. 네, 왜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려면 다른 동물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네, 가장 고등 생명체긴 하나 고등이라는 거죠. 그 이전의 생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인간의 특별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른쪽에 보시는 육체적 삶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지금 좀 뭐가 여러 가지로 안 좋다면 육체적 건강을 원하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원하는 게 인간의 뇌의 방향성입니다. 뭘 원하죠? 사회적인 기재를 원해요. 사회적 성공, 사회적 교류, 사회적인 커뮤니티. 그래서 이 행복을 원해요. 행복의 지수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발현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이 인간의 전부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미디어가 준 환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나 인간 뇌는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 죽을 때 되면 많이 안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해 왔는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종교인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지? 나는 어떻게 삶을 마감할 거지?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도 다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행복 추구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행복은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체계도 공부를 하게 되어서 연령이 조금 인생이 막 준비하는 분들도 학과에 많이 입학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파트 1에서는 역량 개발인데 이게 이제 스펜서 앤 스펜서라는 심리학자 유명한 모델인데요. 빙하 위에 아이스버그, 빙하 위에 있는 게 기술과 지식입니다. 이게 20세기 외적 역량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뭔가요? 빙하 아래쪽. 이것이 내적 역량입니다. 내교육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도 여기에 주목하는 걸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교육학이 이거를 선점한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셀프 임파워먼트, 셀프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입식 방식은 절대로 빙하 아래의 것을 끄집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교육학과에서도 이런 훈련과 원리를 제공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에서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열정적으로 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이 훈련 원리 체계를 가능한 최대한 제공을 드리지만
그 간절함의 영향이 크죠. 그 선택적 의식의 차이가 변화의 차이를 만듭니다. 왜? 이거는 내적 역량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역량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트레이너로서의 역량도 커지겠죠. 그래야 코치를 할 수가 있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가 핵심이 뭐냐? 웬만한 자격증들은요, 공부해서 내가 꼭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도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는 아닙니다. 나의 브레인 트레이닝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남을 브레인 트레이닝 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코칭을 하려면 내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나만이 알 수 있잖아요. 나의 브레인 트레이닝은. 나의 심신에 대한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게 나만 내 몸뚱아리 갖고, 내 마음 갖고, 내 뇌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내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고급 트레이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엔에 이제 유엔 NGO 기구인 국제내교협회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한국의 법인의 사무국장인데 2019년에 이 내적 역량 개발에 대한 국제 공적 문서를 한국어판, 영어판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적 역량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 정신적 회복 탄력성, 레줄리언스, 인내와 용기, 자기주도성, 사명감, 영감과 통찰, 이런 것들이 인간 내적 역량에 포함된다. 내교육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적 역량 개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 네, 교육의 본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남론적으로 훈련하고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운영 시스템, 보스라고 하는 아주 기술 기반, 세계적인 5 스텝으로 이제 커리큘럼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식 기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체험 훈련 교과들이 또 다수를 갖고 합니다. 원격 대학이나 원격 교과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오프라인 교과에서도 하고 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역량 개발이었어요. 이거는 뇌만 갖고 있으면 다 하는 원리죠. 두 번째는 환경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이 파트 2, 내교육의 파트 1은 역량 개발이고요. 파트 2가 자연지능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너무나 중요하게 바라보는 특히 IT 기업.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동양 명상에 주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구글의 서치 인사이드 유어셀프, 뭐 구글의 아주 간판 직원 개발 프로그램. 왜 이런 서구적인 다국적 빅테크들이 동양의 메디테이션에 주목을 할까? 이게 바로 내적 역량 개발이, 네, 이게 자연지능입니다. 서구는 지덕체 교육 모델입니다. 지식과 기술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서 뭔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어려워요. 심신이원론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갖고 있는 심신이론론, 그리고 그 호흡, 명상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이런 감각을 깨우고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른 사고를 갖게 만드는, 영감과 통찰을 느끼게 하는, 여기에 빅테크들이 눈을 뜬 거죠. 아주 전략적으로, 말 그대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교육학에서는 한국 고대의 이 선도라고 하는 신라의 화랑의 원형이고요. 단군조선의 국자랑의 원형인 이 선도에서 갖고 있는 인간 의식의 성장, 변화, 체계에 대한 공부를 또 아주 한 축으로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명상의 K 명상 훈련, 이런 게 대표 또 대학이죠. 여기서 하는 선도를 K 명상을 현대화한 내교육 명상은 지금 인도와 해외에 수출하는 내교육학과의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어릴 때는 저렇게 휴지를 쥐어짜고요. 네, 좀 크고 왜 전두엽의 발달을 덜한 상태고 조금 크고 나서는 뭐 하는가 관찰하면 멍 때리기, 네, 엔터테인먼트, 수면 이렇게.
현재의 나에 집중합니다. 3년 전에 어떤 본인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3년 후에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상상을 아쉽게도 할 수는 없어요. 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현재에 집중하는, 네. 그래서 저도 현재의 고양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잠재성 개발과 같이 추구라는 의식 확장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네, 이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내가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이후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만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인간 뇌의 창조성과 상위인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여기 이제 내교과학에서도 중요하게 사용하는 메서드가 바로 명상훈련입니다. 명상훈련 교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건 필수적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명상도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인드풀리스 차원이 아닙니다. 마인드풀리스는 정적 명상이에요. 현대인은 정적 명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동적 명상,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에너지 명상을 훈련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내교과과 소개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네, 뭐, 네 가지입니다. 크게 트랙은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크게 이제 네 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학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카이스트가 뇌공학과를 만들면서 의대 밖으로 처음 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려대 뇌공학과, 서울대, 한양대 심리뇌과학과 이런 탑 클래스 대학들이 뇌공학, 뇌인지과학 관련 학과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R&D 쪽입니다. 미래 학문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일상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내 활용 영역에서는 여기 이제 글로벌 사이버대 내교학과가 유일의 내교육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학과로 2010년에 개교 신설했으니까 15년 정도 대표학과로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격도 제일 많고요.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자격, 또 교육부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는 시험 응시 과목 4개가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어서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이 교과를 먼저 이수하면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고요. 중앙에 보시는 저런 이제 집합교육 교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과목인데요. 원격까지 포함하면 한 6과목 가까이 됩니다. 점점 실제적인 습득을 더 그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사이버 대학도 100%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더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늘려가고 있고, 또 뭐 내년에는 요즘에 아로마 향기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브레인 아로마의 최초의 학위 과정을 여기 내교학과 주관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로마 테라피를 넘어선 브레인 아로마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내교육이 왜 내적 역량 개발인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내교육은 새로운 인생의 발견이다. 내교육은 나 그리고 너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사랑의 매개체다. 뇌교육은 긍정의 리모컨이다. 내교육은 새로운 변화다. 내교육은 나를 아는 지름길이다. 내교육은 인생을 아는 것이다. 뇌교육은 활용이다. 왜?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내 삶의 완전한 반전, 변화입니다. 내교육은 저에게 쉼표입니다. 삶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마침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음표는 모르겠다. 묻는 거고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쉼표는 쉬었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순간이 모여서
현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표, 그러니까 내교육 덕분에 삶이 조금 더 단조롭지 않고 풍요롭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식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한 시간을 하고 조금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네.